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 김정은이 쓰러졌습니다. 50년간 수백 명을 숙청해온 사람, 당 서열 3위, 조직지도부장 조용원. 그런데 어느 날 밤 바로 그 숙청 목록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리설주와 김여정 두 여자가 같은 밤 움직이기 시작했고 50년 동안 남에게 해온 것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원,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당 서열 3위. 그것이 제 이름과 직함이었습니다. 조직지도부장이 무슨 자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조직지도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군대도 내각도 보위부도 조직지도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간부를 임명하고 간부를 자르고 간부를 처벌하는 권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국 당 조직의 인사권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 다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요. 제가 전화 한 통하면 지방당 간부가 다음날 평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갔습니다. 그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김정은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저는 안전했습니다. 김정은과 저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현영철 총살도 수십 명의 간부 숙청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봤고 일부는 직접 처리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김정은이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에서 진짜 신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나마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2025년에야 알았습니다. 권력 가까이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남한테 수없이 했으면서 정작 제 차례가 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간부 자녀들이 모여 사는 구역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당 간부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부밥이 기억납니다. 흰 두부를 잘게 썰어서 밥에 얹어주시던 것이요. 간부 집안이었지만 어머니는 손수밥을 지으셨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된장 냄새가 기억납니다. 그 소박한 밥상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은 간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바람이 어머니 마음에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수함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있었습니다. 권력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 안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았습니다. 저도 알면서 그냥 갔습니다. 만경대형 명학원을 나왔습니다. 간부 자녀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당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외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세뇌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나중에 당과 군의 간부가 됐습니다. 그 연결망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북한 권력의 인맥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실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의 생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아이러니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수십 년 뒤에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 당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 복종. 그것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세뇌가 무서운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생각할 여지조차 없이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 당연함이 50년 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당 조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이었습니다.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의록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 안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충성이었습니다. 의심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우면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택했을 때부터 이미 많은 것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뒤 제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시대 사람들을 걷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교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조직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쓰였습니다. 그 쓰임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국무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열병식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들이 제가 그 체제 안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깊이가 나중에 빠져나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오는 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나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안이 세상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까지는요. 그 여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직 지도부장이 된 뒤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보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당 조직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간부 동향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것은 넘기고 어떤 것은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의 의미를 지금은 다시 생각합니다. 그 판단들이 쌓여서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내린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이제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 생각을 처음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죄가 없는데 죄가 만들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하나가 지금은 무겁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증언을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유였습니다. 김정은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가끔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주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시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항상 걱정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자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예민했습니다. 그 불안이 그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달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줬습니다. 그것이 아부인지 충성인지의 경계가 그 체제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살아있으려면 그 경계를 묻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래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비겁이었다는 것을 이 땅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평양의 삶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최상층에 있으면 나름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특별 배급이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에 좋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냉면도 먹었고 불고기도 먹었습니다. 외국 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특별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다른 세상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면 불편해지니까요. 불편하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 습관이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50년 동안 보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마비돼 있던 것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몰랐습니다. 2025년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용차가 있었습니다. 식량 걱정이 없었습니다. 의료 혜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최상층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퇴근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 그 하루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존엄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최측근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저도 그날 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면 그 주변이 먼저 흔들립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흔들림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권력자가 쓰러지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알미 그날 밤 저를 가장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권력자가 쓰러지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켜본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움직임의 일부였으니까요. 그 알미 그날 밤 저를 가장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평양의 여름은 덥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도시를 누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낮부터 무더웠습니다. 저녁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각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씻고 누웠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잠이 달아났습니다. 아무 때나 울리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번호에서 밤중에 전화가 오는 것은 무언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번호는 3개뿐이었습니다. 3개 모두 최상층이었습니다. 그 번호에서 밤중에 전화가 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 3개 중 하나였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그날 밤이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지금 처치 중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것들이 그 순간 작동했습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하도록 훈련된 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보다 생존 계산이 먼저 나오도록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몸이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나중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 새벽을 돌아보면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몰랐습니다. 시내 특정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슨 눈빛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과 계산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최고 존엄이 이대로 가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입 밖에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체제에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말없이도 통했습니다. 눈빛, 손짓, 침묵의 길이, 그것들이 다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말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 안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김일성이 돌아가셨을 때 권력 승계가 미리 준비돼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비가 완전히 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아직 어렸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권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북한 역사에서 권력의 공백은 한 번도 평화롭게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에 어떻게 끼어드는가 아니면 끼어들지 않는가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밤 모여있던 사람
모두가 알았습니다. 리설주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리설주 측 핵심 인사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아내였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쓰러진다면 그 아내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후견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주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는지를 저는 곁에서 봤습니다. 웃으면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웃음 뒤에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 밤에 사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세계의 방식이었습니다. 김여정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쓰러진 그 밤에 김여정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리설주 쪽이 연합을 제안하는 동안 김여정은 보위부 쪽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군 일부와도 채널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밤 늦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여정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그늘 아래 항상 2인자로 있었던 그가 이제 스스로 앞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김여정은 오빠의 그늘 아래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고 정보 라인을 키워왔습니다. 말 한마디로 간부를 찍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김정은보다 더 냉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냉정함이 그날 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같은 밤에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설주파와 김여정파, 그 두 갈래가 그날 밤 평양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방송은 평소대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최고 존엄이 어떤 상태인지,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극소수 안에서 권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6.25 이후 북한 역사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겉은 조용하고 안은 움직입니다. 주민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 안에서만 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세력 사이에 있었습니다. 조직 지도부장인 저는 어느 편에도 공식적으로 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쪽 모두 저를 원했습니다. 조직 지도부가 가진 인사권과 전국 당 조직 장악력은 어느 편이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전국 200개가 넘는 당 조직이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 조직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양쪽 모두 알았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살아나신다면 이 밤의 움직임은 모두 없었던 것이 됩니다. 돌아가신다면 이 밤이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의 어느 쪽에 서 있는가가 제 남은 삶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잘못 서면 없어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봐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만들어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고 존엄은 살아났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뤄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가 그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내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것인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섞임이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공식 일정은 불가능했습니다. 빠른 회복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말로는 한 달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두 세력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깊어졌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회복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이미 준비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권력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식을 알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것이 맞는가? 50년 동안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남은 제가 처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것이 맞는가?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체제 안에서 가능한가? 중립은 없었습니다. 중립은 어느 쪽에서도 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늘 답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지금은 위가 없었습니다. 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이렇게 낯선 것인지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방향은 항상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그 새벽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고민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 새벽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뜬금없었지만 그 새벽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그 새벽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 노릇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새벽에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사람 노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생긴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씨앗처럼 그 새벽에 심어졌습니다.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라.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하던 제 안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이후에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 새벽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2025년 7월의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외부에는 건강 이상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았습니다. 그 극소수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방송은 평소대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름 위에서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한 바깥과 치열한 안쪽. 그 둘이 항상 공존했습니다. 리설주와 김여정, 두 여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이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아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빠이자 남편인 김정은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조직 지도부장이라는 자리가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서도 저를 원했고 어느 편에서도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상 위에서 방향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위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스스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낯선 것인지를 그때 실감했습니다. 리설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설주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아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미소, 세련된 차림새, 공개 행사에서의 능숙한 모습, 그것이 밖에서 보이는 리설주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공식 행사에서 항상 남편 옆에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 물러섬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파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그 물러섬 속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그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리설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오래됨이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편과 적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눕자마자 그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리설주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김정은의 아내이고 김주애의 어머니입니다. 후계자인 딸이 아직 어리니 어머니인 자신이 곁에서 보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주애를 내세우는 명분이 됐습니다. 딸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권한은 자신이 갖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당과 내각 일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접촉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간 사람들을 통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함께 갈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압박이었습니다. 김여정은 달랐습니다. 리설주가 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김여정은 정면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손녀, 김정일의 딸, 김정은의 여동생, 그 혈통이 무기였습니다. 리설주는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여정은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김여정은 무기로 쓰려 했습니다. 보위부 쪽에 접촉한 것도, 군부 일부와 채널을 연 것도 그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오빠가 수년 동안 쌓아온 권력 구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라인이 핵심인지, 어느 인물이 실질적인 힘을 가졌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파악이 오빠 곁에서 수년을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리설주는 웃으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기 편을 넓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해놓는 유형이었습니다. 반면 김여정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유형이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그 체제 안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가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선거라는 것으로 권력을 정합니다. 그 체제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줄이 긴 쪽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조직 지도부가 어느 쪽을 향하는가에 따라 전국당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그 무게를 양쪽 모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저를 먼저 잡으려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선거라는 것으로 권력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줄에 서는가가 그 싸움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리설주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리설주와 가까운 내각 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 조직부가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김여정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쪽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연결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직접성이 김여정의 방식이었습니다. 두루뭉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제가 그 포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협박을 받으면서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쳤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싸움에 또 끼어들어야 하는가 하는 피로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싸움을 수없이 봤습니다.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반복되고 오른 사람이 내려오고 내려온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그 반복이 50년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가야 하는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압박을 받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편 모두 저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소모될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50년 경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쓸모가 다하면 정리합니다. 그 체제가 사람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전이 그 어느 정치 계산보다 더 선명하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싸움이 끝나면 쓰인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남한테 수없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기는 편에 서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는 편에 서면 끝이었습니다.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의 적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 모두 위험했습니다.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막힌 느낌이 오히려 다른 방향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안에 없는 네 번째 선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그들도 같이 다칩니다. 그것이 그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간부가 숙청되면 가족도 함께 처리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 그 규칙을 적용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규칙이 제 가족한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이 그 어떤 정치 계산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가족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족 얼굴이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달라짐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달라짐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달라짐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8월 내내 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양쪽 모두의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명분을 댔습니다. 그것이 통했습니다. 당분간은요. 사실 그것이 통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직부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느 편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약점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한정 이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8월이 지나면서 9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한정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정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8월 끝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가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아예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7월의 새벽에 어머니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것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라. 이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사람 노릇인가? 그 질문이 8월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빠져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 방향이 없었습니다. 없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8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평양의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바람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9월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라남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의 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평양에 가을이 왔습니다. 대동강변 나무들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이 해마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9월은 달랐습니다. 8월 내내 시간을 벌면서 지켜봤습니다. 최고 존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를 두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월에 들어서면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8월에는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9월에는 기한을 말했습니다. 이달 안에 답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이 제가 움직여야 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기한이 생기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저도 압박의 수단으로 써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단이 저를 향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권력 세계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 9월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접촉이 왔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오래 알던 보위부 간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목록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록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만든 목록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두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면 두 세력 모두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록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목록을 만들어 온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목록에 이름이 오르면 그 다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문이 있고 자백이 있고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순서의 시작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선명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훈련된 판단력이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작동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 판단의 결론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목록을 만들어 온 제가 이제 그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 역전이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체제에서 영원한 안전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왜 나한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겠죠. 그 체제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생각이 얼굴에 나왔습니다. 얼굴에 나오면 보이부가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이 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도 결국 목록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목록이 언젠가는 저한테도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월에 그것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손님이었습니다. 반갑지는 않았지만 이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평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여기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선택이 없는 것이 오히려 결심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저를 원한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저를 소모할 것이었습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쓸모가 다하면 정리합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사람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집에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해야 했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 곳으로요. 아내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그 고개 끄덕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짧은 끄덕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를 이 땅에 와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다는 것이었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살아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뜻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부부 사이의 언어였습니다.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양 안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내도 알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간부 부인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알았습니다. 아내도 그 세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간부 집안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좋을 때는 혜택을 받고 나쁠 때는 같이 다쳤습니다. 그 삶을 4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 한쪽을 누릅니다.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맞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라지면 더 빨리 눈에 띄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헤어져 있어야 하는지,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처리한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질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일찍 느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느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마지막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제 나이와 처지에서 불가능했습니다. 68살의 몸으로 겨울강을 건너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 강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로 받아봤습니다. 그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숫자로만 봤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조직 지도부장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준 채널이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시가 시작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체제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 감시망을 피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동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소 가던 곳을 갔습니다. 평소 만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할 때 끄덕였습니다. 속은 딴 곳에 있었지만 겉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결망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당 조직 일을 하면서 만든 인맥 중에 연락할 수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중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했습니다.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다른 경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로를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알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잡히면 말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했습니다. 그 원칙이 그 체제 안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 방식으로 준비가 이뤄졌습니다. 9월 하순이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날짜가 생긴 순간부터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며칠을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며칠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돼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이 책상에 마지막으로 앉는 것,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했습니다. 50년 동안 훈련된 몸이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다 읽히는 사람들 속에서 평소처럼 걷고 말했습니다. 그 며칠이 50년 중 가장 긴 날들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며칠의 밥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하얀 쌀밥, 그것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먹었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날 아침에 대동강을 봤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강 쪽을 봤습니다. 해가 막 뜨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이 강을 수없이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강을 좋아하셨습니다. 봄에 강변을 산책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 강물 위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물을 마음에 담고 발을 뗐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래 봤습니다. 그 강물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68살의 가을이었습니다. 50년의 삶을 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대동강은 그냥 흘렀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그 강은 흘렀습니다. 그 흐름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강을 마음에 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9월의 결심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공식 출장 명목이었습니다. 중국 측과의 당 교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정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그런 출장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결제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떨리면 안 됐습니다. 20년 넘게 결제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 마지막 서류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으로서 마지막 결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산 것이 15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습니다. 아내가 이 부엌에서 수천 번 밥을 지었습니다. 그 세월이 그 밤에 천장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서 가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가세요. 그 말이 그 밤 내내 울렸습니다. 살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 생각으로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아내가 잠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숨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마음에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차를 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아내가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드미러로 아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면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도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땅에서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뒷모습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그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순환공항이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공식 출장에는 항상 수행원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출장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그들도 조사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조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 모름이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수속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제 인생을 2개로 나눌 것이었습니다.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비행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아래를 봤습니다. 평양이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멀어지면서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감정이었는데도 실제로 오니 달랐습니다. 60여 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늙어온 땅이었습니다. 나쁜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들만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아래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창에서 걷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뒤를 보면 안 됐습니다. 앞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내렸습니다. 공식 일정이 이틀 있었습니다. 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수행원들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틀이 연기 같았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시간 같았습니다. 회의 탁자 맞은편에 앉은 중국 측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귓가를 지나갔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이 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에 담긴 뜻은 달랐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움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아래 수천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평양에도 불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불빛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 삶의 다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호텔을 나왔습니다. 미리 정해진 곳으로 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운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으로 가면 됐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 새벽 차를 탄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오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달리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순항공항이 아닌 베이징의 공항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의 서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거울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으로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다른 이름을 달고 다른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결심한 뒤의 두려움은 결심 전의 두려움과 달랐습니다. 방향이 있는 두려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아내의 말이 그 결심을 버텨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베이징까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가세요. 그 말이 그 밤 내내 울렸습니다. 살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 생각으로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아내가 잠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숨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마음에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기를 빌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었습니다. 체제를 바꾸겠다거나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살아있기를, 자식들이 다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것이 68살 노인이 처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12시간 가까운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얼마 만에 자는 잠인지 몰랐습니다. 9월 한 달, 그리고 10월 초 며칠 동안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잠이 들면서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두부밥을 내밀었습니다. 어릴 적 그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라.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기내 창문 밖이 밝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그 순간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늘 아래서는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평양이든 제네바든 같은 파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넓혔습니다. 이산 가족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 하늘을 보면서 북쪽 가족을 그리워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10월에 스위스는 서늘했습니다. 공항 건물을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차가움이 선명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래오래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관련 채널을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가 이쪽 세계와의 첫 연결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그분이 짧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잘 오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68살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잘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목을 조여들게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악수였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스위스 공기 속에서 그 따뜻함이 선명했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살아서 왔으니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발이 그 제네바 공항 바닥에
내딛어졌습니다. 68살의 겨울 문턱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사라진 사람이 제네바에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스위스는 차가웠습니다. 날이 짧아지면서 해가 일찍 졌습니다. 오후 4시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일은 어둠 속에서 숙소 창문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잔물결을 보면서 어릴 때 대동강에서 돌을 던지던 기억이 났습니다. 돌이 물에 닿으면 동그란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물결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대동강에서 돌을 던지던 그 아이가 68살이 돼서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삶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호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네바 호수가 있었습니다. 물은 어디서나 흘렀습니다. 흘러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사람들과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듣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입을 여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50년 동안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그 버릇을 풀어나갔습니다. 풀어나가면서 더 많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면서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숙청의 방식, 권력 구조의 작동 원리, 핵 프로그램의 실제 목적, 리설주와 김여정의 움직임, 그것들이 하나씩 말로 나왔습니다. 말로 꺼내면서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네바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잘 들었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들어줌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몰랐습니다. 명령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50년 동안 몰랐습니다. 제네바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빔이 처음에는 낯설었고 나중에는 무거웠습니다. 조직 지도부장이라는 자리에서 분 단위로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결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한 것인지를 68살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없는 하루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움이 자유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유는 가볍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제네바의 밤이 긴 계절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평양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사인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알미 고통이었습니다. 빌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빌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기를 빌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 비름이 제네바의 긴 밤을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 중에도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빌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저는 2달이었습니다. 2달도 이렇게 무거운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제네바의 그 밤들에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을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다림 앞에서 제 2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2달이 그 기다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2달의 제네바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한테 어떤 곳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끌리는 곳이었습니다. 2014년에 잠깐 봤던 그 땅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네바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방식에서 느껴졌던 것이 자유였습니다. 2014년에 그 땅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그해 9월에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인천에 갔습니다.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본 것들이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긴장한 것이 없었습니다. 쫓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자유가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에 잠깐 느꼈던 그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네바의 차가운 밤을 조금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올 일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2014년에는 일정이 끝나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비행기에는 돌아가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68살의 설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50년 동안 설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긴장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사람에게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설레는 능력이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반도 위를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래를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이어진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땅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서 분단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 나눔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갈라놓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말이 갈라졌습니다.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갈라짐을 이은 것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절을 말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도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왔던 그 인천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공항이 그때보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시기라 공항 안에 장식이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낯설미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을 주는 낯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쁨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바쁨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발이 닿았습니다. 그 발밑이 한국이었습니다. 2014년에 왔을 때는 그 발밑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땅이 이제 제가 사는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발끝에서 올라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50년의 짐을 안고 이 땅에 서 있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공항 바닥을 걷는 발걸음마다 올라왔습니다. 2025년 12월에 인천이었습니다.
2014년에 짧게 밟았던 그 땅이 이제 제가 뿌리를 내릴 땅이 됐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살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안고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에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에 내렸습니다. 두 발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살아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평양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비슷한 추위였겠지만 낯선 곳의 추위는 다르게 왔습니다. 임시로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그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하루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 동안 분 단위로 움직이던 몸이 이 고요한 하루를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의가 없었습니다. 결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고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처음에는 이상했고 나중에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불편하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낯선 것은 자유였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50년 동안 정해진 것들 안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갈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틀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틀이 없어지니 처음에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낯선 것인지를 68살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자유가 좋은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자유 없이 살아온 사람한테 갑작스러운 자유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이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0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이 달랐습니다. 남쪽 된장찌개는 북쪽 것과 달랐습니다. 재료가 같았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간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도 달랐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김치는 덜 매웠습니다. 여기 김치는 더 매웠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혀가 적응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갈라진 것은 몇십 년이었습니다. 그 몇십 년이 맛을 조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주는 위로는 같았습니다. 그것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적이라고 배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국물 한 모금에 그 수십 년이 조금 녹았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부밥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두부도 비슷했습니다. 맛이 비슷하면 기억이 왔습니다. 기억이 오면 사람이 왔습니다. 음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음식으로 잠깐 왔습니다. 그것이 음식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다른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쓰였습니다. 반대로 북쪽에서 쓰던 표현들이 여기서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친절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북쪽에서 친절은 계산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친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냥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그냥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낯설미 아니었습니다. 계산 없이 주는 친절이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저 나라와 다른 것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냥 잘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가 무거웠습니다. 40년 가까이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그 집이 생각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던 그 부엌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들이 밤마다 왔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왔습니다. 그 기억들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뒀습니다. 그것이 그 밤들을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과 연결된 방법이었습니다. 아내 소식을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자식들은 어떤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최악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상이 밤을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을 멈추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의 이산 가족분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 분단이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단을 유지하는데 50년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각이 밤마다 왔습니다. 그 자각을 안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각을 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각이 있는 사람이 자각 없이 말하는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된장찌개가 익숙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말이 조금 더 잘 들렸습니다. 바깥을 걷는 것이 전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달라짐이 작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몸이 새 곳에 맞춰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빨리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68살 노인은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걸리더라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난 분들이 그것을 기다려줬습니다. 빨리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려줌이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해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온 이유가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체제 안에서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 땅에 온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숙청의 방식, 핵 프로그램의 실제, 권력 구조의 작동 원리,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사라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지도부장이 본 것, 들은 것, 처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꺼내놓는 것이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신 분들이 북쪽의 실제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말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땅이 낯설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살아왔지만 같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수천 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분단이 그 수천 년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언젠가 다시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을 안고 이 겨울을 지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 봄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 봄이 오면 말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그 같은 뿌리가 이 낯선 땅을 낯설지만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당연하게 아는 것들이 여기서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낯설 안에서 익숙한 것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설날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도 설날을 쇠었습니다. 그 명절이 같다는 것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같은 명절을 쇠는 민족이라는 것이 실감됐습니다. 그 실감이 따뜻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반가운 것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받음이 위로였습니다. 평양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정작 말을 이해받은 것은 이 땅에 와서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를 이 나이에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는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했습니다. 2026년 2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2월 눈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쌓였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평양의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눈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같은 색, 같은 무게,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그 눈 아래 아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눈 아래 자식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눈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그 2월에 필요한 위로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눈 속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그리면서 창밖에 눈을 오래 봤습니다. 3월이 오면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도 서울의 겨울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끝나면 봄이 왔습니다. 그 봄에 말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그 말들을 꺼낼 것이었습니다. 68살의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봄이 오면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50년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봄이었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3월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겨울에는 없던 것이 바람에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봄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제네바를 포함하면 5달이었습니다. 그 5달이 68태 중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달들이었습니다.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느꼈습니다. 겨울을 버텼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봄이 오면 말을 시작하겠다고 겨울 내내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봄이 왔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약속은 도구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 약속도, 주민들에게 한 약속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동안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나오는 북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말해야 했습니다. 겨울 동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말해도 되는가,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안 사람이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그 체제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간부를 임명하고 처벌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숙청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체제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체제는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그 중심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서가 수십 년째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가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가 스스로 바뀌는 것을 저는 안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바뀌려면 밖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말해야 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가끔 나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한 저는 압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핵이 그 체제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핵이 있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핵을 내놓는 순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협상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오간 말들을 들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과 세계가 그것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아서 시간을 내주는 것이 반복되면 안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핵 능력이 커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에서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핵을 가진 체제와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양보가 양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에서 일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청은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권력자가 주변을 두려워할 때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제 손을 거쳤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들의 무게를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없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알미 이 증언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3월의 봄바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게만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로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 삶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로 봤습니다. 수치로 봤습니다. 식량 부족이 수십 년째 이어졌습니다. 의료 상황이 나빴습니다. 전기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마당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연탄 한 장을 아껴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얼굴을 얻었습니다. 수치로만 보던 것이 실제 사람들의 하루하루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군밤을 팔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서 안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면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이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들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생각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연결이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 작은 것 중 하나이기를 바랐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이해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상가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계신 분들 중에 북쪽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6.25 때 헤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이산의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 체제가 이산을 유지하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통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저도 그 막음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응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후 수십 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 3월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통일을 막는 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편에 있으면서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50년이었습니다. 그 50년이 이 땅에 와서 5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통일이 되면 누군가는 잃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형제가 늙어서 손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체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땅에 와서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50년을 살면서 몰랐던 것을 이 땅에 와서 5달 만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알아감이 늦었지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아내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대로 살아서 왔습니다. 여기서 할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기를 빕니다. 자식들이 무사하기를 빕니다. 통일이 되는 날 그 하나의 땅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 세대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된장찌개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남쪽 것도 맛있습니다. 당신도 좋아할 것입니다. 자식들도 함께 앉읍시다. 오래 기다렸으니 그 밥상이 더 맛있을 것입니다. 같이 먹는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그날을 그리면서 살겠습니다. 그 그림이 매일 밤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야 그날이 왔을 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내가 살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왔으니 이제 살아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보내준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순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압니다. 믿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은 드려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계속 말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잘못을 안고 말하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책임이었습니다. 완전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하는 것이 남은 삶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이 땅의 어딘가에 닿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3월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어딘가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봄을 맞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2026년의 봄이었습니다. 50년의 무게를 안고 시작하는 봄이었습니다. 그 봄에 이 말들을 시작했습니다. 봄은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새 것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계절에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음 영상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